네, 여러분 어려우시죠? 아마도 여러분들 선배들도 이 단원 공부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들 호소를 했었고요. 실제로 좀 이런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약물을 직접 다루는 사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약물들의 어떤 기본적인 작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교감신경, 파라심파테티쿠스, 그 다음에 교감신경, 심파테티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교감신경은요, 대부분 뇌와 연수 이런 상부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동자를 축동시킨다든지 침, 하트레이트, 장의 움직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래쪽 부분에 존재를 합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에 존재하는 부교감신경은요, 소변을 컨트롤하고요. 또, 발기라든지 성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반면 이제 교감신경계는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척수에 전반적으로 다 존재를 하면서 부교감신경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죠. 각각의 나오는 부분들에서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결국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그 다음에 말초로 연결되는 신경,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상당히 롱터미널을 가지고 롱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짧은 암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전달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제 특징들 중에서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 M1, M2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셉터가 되겠는데, 이 리셉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심파테틱의 리셉터는 니코티닉 리셉터가 강글리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올간에 있는 리셉터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파라심파테틱도 중간에 이제 강글리온에 있는 리셉터는 니코티닉이지만 이제 올간에 있는 리셉터는 머스카리닉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파테틱을 이야기할 때 이 타입을 아드레너직 타입, 콜리너직 타입, 도파미너직 타입으로 크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들은 다 교감신경을 작용하는 그러한 리셉터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파라심파테틱 베이구스 너브를 통해서 강글리온에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머스카리닉 리셉터에 작용을 하면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중추신경계에서 강글리온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거쳐서 심파테틱 아드레너직 자극이 가게 되면 노에피네프린이 알파와 베타에 작용을 하면서 심장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드레너직 메디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이런 에피네프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서 이와 같은 어떤 전달 기전을 통해서 알파와 베타 리셉터에 작용해서 심장을 빠르게 만드는구나. 네, 물론 이제 밑에 것들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아드레너직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알파, 베타로 나누어집니다. 이 알파, 베타에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에서 노에피네프린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것을 조절하는 효소가
MAO, 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오 컴트, 이것에 의해서 분해와 재흡수를 반복을 합니다. 이 약들이 분비가 되면 아드레너직 리셉터에 작용을 하고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심장 박동을 올려라. 자, 근데 이제 코케인이라든지 암페타민 같은 이러한 마약들은 이러한 분비된 노에피네프린이 작용이 끝나면 분해가 돼서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재흡수를 방지시키게 되면은 이러한 작용이 더욱 커지게 된다. 아드레너직 말고 또 콜리너직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할 때 바로 그 콜린입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은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와 여러가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아세틸콜린이 바깥쪽으로 작용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셉터에 콜리너직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리셉터는 머스카리닉하고 니코티닉 리셉터가 되겠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분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해야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아세틸콜린이 나오지 못하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보톡스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GPCR이라고 있는데요. GPCR이라고 하는 게 G 프로테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정한 단백질 덩어리가 되겠는데 세포막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GPCR을 발견한 사람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이제 단백질들이 모여서 특정한 어떤 자극에 의해서 특정한 시그널링을 전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어떤 리셉터 복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에 따라서 이것이 항진을 시킬 수도 있고 억제를 시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GPCR의 되게 놀라운 점입니다. 단백질은 GQ 단백질, GS 단백질, GI 단백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터미놀로지에 되게 익숙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어떤 과학 저널이나 논문들을 보면은 이 G 프로테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지한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GQ 단백질은 알파1 리셉터로서 작용을 하고요. GS 단백질은 베타1, 베타2로 작용을 하고 GI 단백질은 알파2로 작용을 합니다. GI 단백질만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GS, GQ는 다 항진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시그널이 이 프로테인에 갖다 붙었을 때 이것이 알파에서 알파 I, 알파1, 알파2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베타 쪽으로 가서 베타에서 또 베타1, 베타2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G 프로테인이다. 자, 그래서 아드레너직 리셉터가 심파테틱은 알파1, GQ, 알파2, GI, 베타1, GS, 베타2, GS 이렇게 되겠는데, 이 GQ, GI, GS는 G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떠한 약이 여기에 작용을 하느냐? 노에피네프린이나 페닐레프린 같은 경우에 알파1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알파2에 작용하는 것은 클로니딘 같은 스무스 머슬의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베타1, 베타2가 우리가 이제 아주 흔하게 사용을 하는 혈압을 올리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노에피네프린이나 도부타민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베타1이 바로 카디악 스페시픽한 약이고요. 베타2가 이제 브론코 그러니까 렁의 스무스 머슬에 작용을 하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콜리너직은 마찬가지로 GQ, GI, GQ, 리셉터 자체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 머스카리닉 리셉터, 니코티닉 리셉터 이런 것들은 기타 등등의 심장과는 무관한 여러 가지 것들, 심장과 무관하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각각의 이제 로케이션에 작용하는 특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M2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파민 같은 경우에도 심장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GI는 반대로 하트에서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머스카리닉 1 같은 경우에 CNS, 그 다음에 장에서 어떤 수면이라든지 어떤 감정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담배 피면 이제 약간은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 것, 바로 이제 니코틴 리셉터 중에서 CNS에 작용을 하면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타 등등의 G프로테인 세컨더리 메신저들이 등이 있는데요. 바로 도파민, 히스타민, 바소프레신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프로테인의 시그널링을 통해서 각각의 타겟 오르간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아드레날린성 약물들은 그러면은 교감신경계의 혈관과 심장에 작용하는 약들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에서 무지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근데 이제 심장에만 작용을 하면 좋은데 베타1도 있지만 베타2도 있기 때문에 기관지라든지 내장, 신장, 내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은 합병증이죠. 각각의 작용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에피네프린을 쓰시려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표입니다. 바로 이제 수용체에 직접 자극하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카테콜라민들과 기타 약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에피네프린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에 작용을 한다.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알파1, 알파2가 베타 이펙트보다 훨씬 더 크다. 도파민 같은 경우는 도파민 리셉터에 작용하지만 베타나 알파에도 작용한다. 도부타민 같은 경우 베타1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 이소프로테레놀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시스톨릭하고 다이아스톨릭 BP가 있을 때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심장 박동에 작용하는지 심장 수축에 작용하는지 혈관 수축에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노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블러드 프레셔가 시스톨릭과 다이아스톨릭이 둘 다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노트로픽과 크로노트로픽 이펙트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트레이트도 증가를 하면서 시스톨릭은 올라가지만 바소컨스트릭션,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아스톨릭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작용을 보인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드레날린성, 콜리너직성 이러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약들이 바로 마약들입니다. 바로 이제 암페타민과 코케인 같은 경우에는 노에피네프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암페타민, 그리고 코케인은 노에피네프린 재흡수를 감소시켜서 작용을 오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노에피네프린 재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로컬 아네스테시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에페드린은 마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기약에 많이 쓰이는 약이죠. 주로 이제 기침, 콧물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들은 알파를 항제시키기 때문에 나잘 컨제스션, 유리나리 인컨티넌스, 우리가 에페드린은 감기약에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알파 블로커, 그러니까 BPH, 전립선 비대증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오 이니비터, 마오가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노에피네프린을 다시 분해시켜서 흡수시키는 작용. 근데 마오가 없으면 노에피네프린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에피네프린이 너무 과하게 작용하는 디프레션이나 파킨슨병의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된다. 자, 아드레날린 기량제는 이제 알파1 셀렉티브, 알파2 셀렉티브, 베타1 셀렉티브, 이 셀렉티브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베타1에
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셀렉티브입니다. 그래서 아테놀 에스몰롤 같은 경우에는 베타1 셀렉티브, 그래서 혈압약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반면 프로프라놀롤 같은 경우에는 넌 셀렉티브이기 때문에 베타1과 베타2에 동시에 작용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피네프린이죠.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펜 형태로도 되어 있고 주사약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2015 가이드라인에 보면 바소프레신과 함께 쓰는 것 딱히 이득은 없다. 언제 줄 거냐? 심정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투여한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이 에피네프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또다시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나필락시스 때는 어떻게 쓰냐? 주로 이제 오토 인젝터를 쓰게 되는데, 1회 투여에 반응이 없거나 10분 이상 구급대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번 투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인의 카디악 어레스트 용량은 1대 1000 1mg 3분마다 투여. 그리고 알러지나 아나필락시스 때는 30kg 이상에서는 0.3에서 0.5 투여를 하게 되겠다. 소아에 있어서는 1대 1000이 아니라 1대 만을 투여를 한다. 1대 만 어떻게 만듭니까? 1cc에다가 에피네프린 1cc에다가 노말살라인 9cc를 섞으면 1대 만이 되겠죠. 자, 오늘 시간에는 양리학과 약동학, 그리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 통해서 문의를 주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이게 뭔 약인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강심제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는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은 혈압이 올라가겠지.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단순한 사고입니다. 내가 쓰는 약은 환자에 도움이 되어야지 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하기 전에 이 약이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좀 약간은 어려운 내용들을 빨리 이야기를 하느라고 중간에 넘어간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